네, 안녕하십니까. 전국협력교류사업 제20회 전국신장자연복지대 신체대부 기관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실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 토론회를 좌장을 맡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정책 토론회는 신체대부 기관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실태 및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발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님입니다. 네,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 모니터링센터 책임연구원 임상훈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호흡기 장애인협회 송형규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심장장애인협회 정일아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심장장애인협회 인천협회 이순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제는 20분 내외로 해주시고 토론자분은 10분 내외로 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대부 기관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실태 지원의 방안 마련을 위해 나사렛대학교 우주영 교수님의 발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해가네요? 네, 멀리 집안에서들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내려가는 차표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주최 측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시간으로는 3시까지는 일단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PPT를 따로 준비했지만 우리 자료집이 이게 그냥 크게 잘 나와가지고 자료집을 보시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T는 따로 준비는 안 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가 내부기관 장애인의 복지 프로그램 실태 및 지원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내부기관이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내부기관에 대한 실태와 이런 것을 요구를 전부 다 파악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그 자료집 20페이지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좀 내부기관 장애인 중에 신장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전체 내부기관 장애인이 16만여 명이라면 그 중에 신장장애인이 11만 명이 신장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한 70% 가까이, 한 66%는 신장장애인이 내부기관 장애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시스템의 용물에 대한 조사나 현황도 일단은 신장장애인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신장장애인은 2000년부터 우리 장애인 등록 대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딱 25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신장장애인 대회가 20년째 하고 있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2000년에 시작됐고 등록이 그리고 2003년에 나머지 4가지가 더 확대돼서 오늘 6가지 유형의 내부 장애인이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는 심장장애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호흡기 장애 쪽에서도 나오셨습니다. 심장장애인에 대한 특성은 다들 아십니다. 21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발생 원인이 기대기의 당뇨, 심장염, 고혈압이 주요 원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아까도 우리 이경의 해바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4,000명 순증 등록장애인이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등록장애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많은 숫자의 신장장애인들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우리 신장장애인의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신장장애인이 보면
보면은 이제 후속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다 중증인 거죠. 중증인 신장장애인들이 비율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22쪽을 보시면 신장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속하느냐 주관적인 게 인식인데 71.8%가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실태조사에서 사실 장애인 전체를 조사했을 때 한 60% 정도가 하층에 속한다고 했는데 신장장애는 그보다 10%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장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열악함이 장애인 중에서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계급여 기초수급자죠. 기초수급자 비율도 22.3%. 장애인 전체가 한 20%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평균보다. 더군다나 의료급여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신장장애 같은 경우 의료급여 비율이 58.5%로 나타나서 2명 중 1명은 의료급여 대상자다. 사실 장애인 전체로 놓고 보면 6명 중 1명꼴이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근데 그중에 대부분의 신장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신장장애인들은 빈곤 또 의료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장기간의 의료비 부담과 더불어 또 가족 해체에 대한 경험,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게 신장장애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장애에 대한 복지라는 게 신체적 장애 중심, 최근에 와서는 발달 장애 중심으로 이렇게 복지에 대한 제도들이 정책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내부기관 장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신장장애인들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거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신장장애인협회는 이제 지난해 신장장애인의 대 복지 프로그램 실태와 욕구 조사를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작년에 진행한 이 조사는 이제 7, 8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신장장애인 우리 협회 회원님들 대상으로 전국에 이제 650명을 표본 추출을 해서 611명의 응답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사 항목은 64개 문항으로 되어 있지요.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경제생활 측면, 또 복지실책 측면, 일상생활 측면에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조사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참여한 연령대는 50대, 40대, 60대가 제일 많았고요. 가구원 수들은 보면은 1인 가구, 3가구 수로 나타난다. 여기 조사에서는 여성 비율이 약간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등록 신장장애인은 6대4 정도로 사실 남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이제 우리 조사 대상자는 여성 비율이 51%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발생 원인, 이거 다 아시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신장장애인의 상태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분들을 합치면 83%,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은 투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정도만 이제 신장 이식을 한 상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중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생활 측면에서 보면은 주로 주된 수입원이 연금으로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 40%대, 30% 이렇게 나오죠. 또 중복 응답을 한 건데 사실 개인 소득에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월 평균 소득을 보시면
100만 원 미만이 42%나 되고요. 사실 1인 가구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로 살면 100만 원 미만이죠, 그죠? 예, 70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뭐 여기 뭐 장애인 연금 받고 그래도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하로 지내시는 분들이 70%가 넘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 물론 이제 생활비가 이제 지출이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생활에 관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업생활 뭐 당사자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서 이 신장장애인이 무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죠? 무직이 72.7%가 무직이다. 직업이 없다. 물론 특성상 충분히 이해는 되지요. 일주일에 3일간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설령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1페이지로 넘어가서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업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 단순 노무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우리 신장장애 당사자들은요, 고용주가 사업주가 한마디로 신장장애 특성을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신장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신장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장애 인식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죠?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제일 높게 응답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월평균 의료비 지출이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10만 원대 또 뭐 골고루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시면 적어도 30만 원 미만을 쓰신다는 분들이 꽤 되죠. 한 40~50%는 꽤 비용이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현재 지출되는 의료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느냐, 한마디로 부담이 된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80%가 넘습니다. 그죠? 매우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 다 합치면 8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 보시면 현재 받고 있는 돌봄 서비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인데, 아까 이제 전동스쿠터도 이제 이렇게 받으시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회장님이 이제 특히 휠체어 이야기 문제 아까 이제 강조하시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돌봄 영역에 있어서 신장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받고 있는 돌봄 서비스가 해당 없다는 게 절반가량이 해당 없다. 근데 가족, 지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게 18%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해당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받는 게 한 15%밖에 안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중복장애입니다. 그죠? 신장장애인이 중복장애만 이게 가능하지. 제가 이제 지역에 이제 수급 심사위원을 꽤 오래 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심사하는 건데, 근데 항상 이제 보면 신장장애가 올라오면 점수가 안 나와요. 거기서, 그죠? 그래서 중복장애 이외에는 사실 이게 해당 사항이 늘 없더라고요. 그게 늘 안타까웠는데, 그러니까 결국 돌봄 서비스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냐? 당연히 충분하지 않죠.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가 75%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 자, 1순위 가사 지원입니다. 그렇겠죠. 일주일에 3일씩 투석을 받고 나면 그런다면 거의 이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사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신장장애인들은 이동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투석병원 이용할 때 장애인 콜택시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또 보시면 응급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느냐, 이제 이동할 때, 병원 갈 때, 물론 이런 응급 상황은 없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런데도 응급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이 37%나 나왔고요. 이 이동시 경험한 응급 상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호흡곤란, 어지럼증서부터 심장마비의 그런 응급 상황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응급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동 지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응급 상황이 없어야 되는데 이동 시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 지원 서비스에서 우선돼야 될 부분이 뭐냐? 응급 상황을 발생할 때 빠른 대응을 위한 긴급 연락망이 필요하다 하는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장애를 위한 전용 셔틀 서비스가 운영되면 좋겠다. 예, 당연한 응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복지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문화여가 예술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만족도가 낮지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낮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 문화여가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과 사회 참여, 활동력 향상을 위해서 참여한다 하는 게 가장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희망하는 문화여가 예술 활동이 어떤 것들이냐? 운동이 가장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가나 수영이나 등산 등등. 그다음에 음악 활동, 영화, 드라마 시청기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여가 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한 45%, 10만 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한 80% 이상은 30만 원 이내면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행인데 우리 시장장애는 여행에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추석 때문에. 그래서 88.5%는 여행을 희망합니다. 다들 여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이제 투석 등 건강 문제가 70%, 71% 가장 높지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이유인데요. 그러면 여행 시 필요한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가 투석 병원을 안내받는다.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지역에서든 내가 안심하고 투석을 받을 수 있다면 몇 박 며칠이라도 여행을 갈 수가 있겠죠. 그와 더불어 이제 교통비 지원이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체육활동. 체육활동은 이제 시장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이 이제 안 좋아서 그가 제일 높고, 체력이 부족해서 이제 체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체육에 이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사실 그럴수록 체육활동을 참여해야 되겠지요. 안 되잖아. 그래서 시장장애인이 희망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조사해봤더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파크골프가 이제 제일 많이 응답하셨고, 그다음에 수영, 요가, 볼링 이렇게 다양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장애인도 체육활동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게 한 56%는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현재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보행은 가능하지만 운동이 제한적이라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47.3%고요. 그렇지만 보행도 가능하고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하다는 분도 30%가 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체육활동 프로그램은 개발해서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죠.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또 재가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이용해본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고, 복지 서비스 이용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57.1%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희망하는 복지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1순위 일자리 지원입니다. 뭐니 해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 정서적 지원 상담 서비스, 이런 순으로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을 원하셨습니다. 가장 지원받고 싶은 사항은 뭐냐? 비용 지원이 한 절반가량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서비스 내용의 다양성과 확대가 그 다음으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인데요.
현재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지 프로그램 정보를 접하냐? 한 절반 이상은 신장장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접한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75%가 4명 중에 3명꼴은 신장장애인협회 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이 정보 전달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지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협회가 72%가 적합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일하게 협회가 그 역할을 해오다 보니까 협회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적인 조사 외에 저희가 이제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 신장장애인협회 회장님들을 이제 다 모시고 대면 비대면 참여하에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GI 분석 결과는 60페이지 이하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3시가 다 돼서 다 넘어가고 뒤에 정책적 제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예요. 자, 지금 조사 결과 종합입니다. 요것도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 신장장애인은 투속 기간의 장기화로 생기는 좌절감과 우울, 불안, 무력감, 자살 이런 심리적 문제가 이제 또 중요하다. 그걸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사회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거 직업상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또 나타났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복지 서비스, 의료 지원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지금까지 이제 사각지대의 어떤 부분이 컸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게 이제 조사 결과의 이제 종합인데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정책적 제언이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21대 국회에서 이미 신체 내부기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해서 우리 신장장애인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타깝게도 충분히 심의가 되지 못하고 끝났죠. 그래서 22대 국회는 이제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임기가 마치기 전에 이것을 꼭 다시 통과되기를 이제 바라고요.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 지원에 신장장애인 지원센터를 이제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신장장애인에 대한 이것도 전문성도 있고 신장장애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전문센터가 필요한데 이제 이 전문센터는 누가 할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이것도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물론 이제 신장장애인협회가 당사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지역의 서비스 기관과 잘 연계를 하면 이런 또 신장장애인 지원센터의 어떤 허브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협회가 잘 할 수 있도록 당사자성과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은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법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우리가 법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조례 제정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면 지역 지자체에서 조례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요. 사실은 뭐 다 충분히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경기도도 있고 충북도 만들어지고 알고 있고 여기저기 경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이 광역 차원뿐만 아니라 시군까지도 내려가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이 힘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데 더 좀 동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지훈 교수님께서 저희 특별법 제정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신장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지역 단위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 모니터링센터 책임연구원
임상호 연구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인가 장애인전 모니터링부터 차경영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토론에 토론자를 또 참석하게 돼 반갑고요. 또 특히 또 신장장애인 단체장분들 함께해서 더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신장장애인 협회에서 토론을 섭외를 받았을 때 토론 주제를 어떤 걸로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야 저 같은 장애인하고 신장 장애인분하고 차이가 뭘까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가 가장 큰 차이더라고요. 좀 발제를 해주지.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휠체어 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장애가 특히 또 심하고 또 장애 특성이 또 뇌성마비다 보니까 겉에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신장장애 분들은 속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한번 이렇게 토론 주제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토론 주제에서 들어보니까 일단 보이지 않는 장애를 일단 비가지적 장애라고도 하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숫자나 부담을 사용하지 않는 비장애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장애인분들도 생각하다가 본인이 장애인이다라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부터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장애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신장장애인분들도 또 질환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신경학적 장애, 과잉 행동장애라든지 전진건강문제, 불안장애, 하트장애, 때로는 시장이나 청각장애인들까지 범위를 확대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 일단 얼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장애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오직한다든지 감각이라든지 사회활동 일상생활을 하는 데 판단, 제약이나 장애들이 있지만 특히 또 비장애인 보통 사람들도 편견이 시달릴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뼈방해야만 있을 수가 있고 또 대의드다 너무 또 감정이 또 민감하고 그런 식으로 편견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은 또 사회적 몰입감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고통이나 특별한 편견에 시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제장님께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장애인 스테이지사람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전체 장애인들이 한 40% 가까이는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장장애라도 심장, 호흡기, 간장애 그런 장애인분들이 거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이 숫자가 결국은 적은 비율을 알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분명한 것도 장애인 스테이지 조사장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평균적으로 그런 분들의 장애인을 차별이 평균보다 더 많이 차별받고 있는 것 나타났고 또 장애인 사회복지가
지원의 필요성도 그 신장 장애인들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의 우리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우리가 흔히 사회적 편견이 없애고 그분은 또 똑같이 사회복지 지원 체계를 받을 수 있다고 데이터를 장애인을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을 적극적인을 확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장애인 재단으로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장애인 이렇게 신장장애인 실제조사 실제인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실제조사를 실제해서 정기적인 어떤 정책적인 장애인을 특별히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발효도전 아니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을 저의 평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디를 보시면 개인의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고 정신건강 지원,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개별한 맞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1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내부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실태 및 요구조사 호흡기 장애인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송형규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흡기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송형규입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요, 사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주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추가로 된 부분이 내부장애인들이요, 신장 다음에 저희가 2003년도에 내부장애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창립을 해서 활동을 했고요. 우리 호흡기 장애인들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호흡량이 일반인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폐나 기관지가 이제 많이 나빠지시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그런 장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장애인 수는 내부 장애인들 아까 신장 장애는 한 7만 명 정도, 11만 명 되는데요. 저희가 200만 명 중에 지금 장애인 중에 저희는 11,500명입니다. 그래서 약 0.5% 정도밖에 하는, 그러니까 소수 장애인입니다. 지금 심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내부 장애인들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수 장애인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호흡기 장애인들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은요, 의학적으로는 담배입니다. 담배가 한 80% 정도가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후천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온 것도 많고, 아까 신장장애인도 나중에 보면 호흡장애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발전되면 그런 장애들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장애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진행성 장애입니다. 그냥 나면 되는데, 뭔가 나면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고요. 내부장애는 다 똑같지만은 장애인이면서 환자, 그렇게 중결되지 않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신적인, 난 언제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대부분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장애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특히 이 호흡장애인들 아까 담배가 많이 주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후천장애가 되면서 특히 연령대가 50대 이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장장애도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50대 이후 후천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흡장애인들도 대부분 또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돈을 못 버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우리 내부장애인들 중에 이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심포지움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개선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우정 교수님이 이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복지에 관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제, 이동 지원, 일상생활, 취업, 그다음에 이제 직업 교육에 대한 기술, 보장 지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소수장애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수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갖고 있는데 이번 신장장애인 이번 협회에서 좋은 연구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소수 내부 장애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도 좀 같이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라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흡기 장애인들은 우리 현재 실시 중인 복지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1년에 2번씩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해서 춘리하고 추계로 힐링 캠프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후원도 받는 것도 있고요. 뭐 저희가 돈을 직접 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연 2회 우리가 이제 장애인분들, 우리 호흡장애인분들이 이제 노래는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음악 프로그램을 해서 작은 음악회를 1년에 2번 정도 우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체육 활동으로서는 이제 연 1회 아까 파크 골프를 많이 이제 신장장애인도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파크 골프 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가 저희도 운동하는 숨 못 쉬는 가운데 운동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큰 모임은 아니지만 당구도 이제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구 프로그램, 당구 이렇게 서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 활동 프로그램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봄날이잖아요. 봄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몸을 좀 보신하자 그래서 보신데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그런 보신데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연 3회 그냥 하루 그냥 간단하게 갔다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장애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복지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전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고령자들도 많고 또 1인 가구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타 장애에 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한 것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호흡장애인들 아까 숨을 못 쉰다고 그랬잖아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만 가더라도 폐쇄공포증에 많이 걸려 있어요. 좁은 공간을 잘 못 들어가세요. 뭐 지하철도 잘 타기 좀 힘드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로 모 병원에서 취업했다가 2년 계약 만료 후 퇴사하게 됐는데 퇴사 시점에 폐렴이 악화되었고 재활 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아플까봐 재채용을 하지 못한다고 병원 측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호흡기 장애인은 겉으로 티가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 근무지에서 업무를 하면서 몸이 무리가 와도 꾹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고 또 회사에서 고용된 개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업무량이 많아도 몸에 무리가 와도 그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라서 이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듣기 싫어서 장애인 일자리가 연결할 수 있을 때 근무지를 호흡기 장애인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호흡기 장애인은 평지에서 걸을 때도 숨이 차고 힘들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이동에 필요한 사항이 정말 힘든데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정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매칭할 때 컴퓨터를 활용해 자리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처럼 호흡기 장애인의 업무 장애를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는 한번 빼고요.
세 번째는 호흡기장애는 감기 증세를 1년 내내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기 걸리면 응급실에 가서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일자리의 지속성도 낮고 근무하더라도 단기 일자리를 구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외부 활동이 유치된 호흡기장애인을 위한 여가 활동 지원이 확대되어 사람을 만나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보행상의 장애를 인정받지 못해서 일반 사설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호흡기장애인 경우는 티가 나지 않으니 장애인석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장애인석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외부 활동을 위한 호흡기 장애인이 집에서 갇혀있지 않도록 장애인 콜택시나 바우처 택시처럼 이동 지원 확대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우리 복지의 어려운 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복지 프로그램에 이제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우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전체 장애인의 한 93.8%가 5개 장애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 장애나 자폐,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 이쪽으로 많이 이제 돼 있는데 저희 내부 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딱 한 6.2% 정도 돼서 보통 뭐 신장 장애인 2.1%고요. 청각장애 0.6%, 저희 같은 거나 간장이라는 거 0.3%로 돌봄 서비스에서 많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 수가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장애인 경우에 특히 내부 장애인 중에서도 저희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인공호흡기하고 산소 발생기를 계속 사용해야지만 호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 하나만 더 들고 저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도록 이제 저희가 원하는 사항에 대한 것만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하나 더는요. 61세의 단독 세대의 여성 호흡기 장애인으로서 20년 전 루마티스 염증으로 시발되어 폐가 점점 굳어져가는 폐 간질이 오면서 호흡곤란 증상으로 인한 외부 치료가 힘들어지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하여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뼈가 말라가는 증상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6개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집안에서 거동할 수 있었고 병원 다닐 수도 있었으나 몸이 안 좋아지면서 외부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조 활동 지원을 했는데 월 60시간을 받았습니다. 폐 질환이 나빠지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병세가 나빠지고 골다공증까지 심해져서 숨도 차고 걷기도 힘이 들고 호흡이 가상결핵까지 오면서 항생제 과다 투여로 인한 눈도 안 보여주고 좀 더 활동할 수가 없어서 활동 지원, 돌봄 지원이 그곳으로 해서 약 120시간까지 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폐동맥 고혈압이 와서 24시간 산소호흡기 의존해서 생활했었고요. 병세가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고자 했는데 너무 여러 가지 만성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료수급자로서 요양병원에서 입원비는 감당할 수 있었으나 간병비나 부수적 비용으로 차일피일 연기하다가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24시간 간병 지원이 되지 않아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상태라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지 2주 만에 사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장애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고령화와 이제 돌봄 서비스 문제는 빈곤층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진행성 만성 질환 때문에 병치료로 인해서 지속적 관리와 이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우리가 이제 지난번 돌봄 서비스 심포지엄에서 작년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사 항목이 기능 제한적으로만 중심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 장애인들이 이런 것이 돌봄 서비스 시간을 많이 못 받는 원인이었다라는 걸 작년도에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24시간 인공호흡기하고 산소 발생기 사용자가 많이 있어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항인데
인공호흡기하고 산소 발생기 등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돌봄 서비스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연구 논문 중에는 이러한 전문 장애인 활동 지원의 전문 지원사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론된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호흡기 장애인들이 정부 지원이나 우선적으로 현재 소수 장애인인 내부 장애인들은 정부 지원 등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인데요. 내부 장애인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복지 정책이 부족하지만 아래 정책을 좀 시급하게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것 중에 의료 지원은 조기 진단을 위해서 국가 건강 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 의료 종사자 가운데 호흡기 장애 전문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또 심리 지원으로서는 호흡기 장애를 위한 심리 지원 사업과 공공주택 대박을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직업과 경제적인 지원에서는 호흡기 장애에 대한 직무 개발과 근로 인센티브 도입, 그다음에 주거 및 이동에서는 공공주택 특례 기준에 호흡기 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우처 택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유지 장치, 인공호흡기, 산소 발생 등의 취급이 가능한 전문 돌봄 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 시간을 증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기 장애 진단 후에 초기에 호흡기 관련 정보지 및 안내문 등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호흡기 장애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호흡기 장애인 협회에서는 전반적인 복지 정책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랑 마찬가지로 돌봄 서비스 제공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고 앞에 사례 중에 하나가 스포츠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고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 바우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사례가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저희도 똑같아요. 신장도 똑같이 그렇고 내부장애인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장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실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부산 심장장애인협회 정일아 사무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심장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정일아입니다. 오늘은 심장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의학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심장 질환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등록된 심장장애인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장장애인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복지 서비스의 욕구가 현행 심장장애 판정 기준 및 복지 시스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장장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기관 장애이자 만성적, 진행성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심장장애인들은 신체적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높은 의료비 부담, 일상생활의 제약, 사회 참여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며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지원 체계를 의미합니다. 본 자료에서 심장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과 복지 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심장장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장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심장장애인은 기존 장애인 복지 시스템 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심장장애인 특수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첫째가 바로 비현실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장애 판정 및 재판정이 어렵습니다. 저희 내부 장애인 특성상
심장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유동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판정 시기나 의학적 기준만으로는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심장 판정 기준은 심장 질환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심장장애인 등록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0년 판정 기준 강화 이후 등록 심장장애 수가 급격히 감소한 사례, 즉 2009년에는 15,000명이 넘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12,000명으로 되더니 현재 4,781명, 5,000명이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주로 심장 기능에 대한 특정 의학적 수치로만 주체만 의존하는 판정 기준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기능적 저하가 삶의 질 저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심장장애인들은 안정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심사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지며 생활해야 하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 부담의 가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활동 및 정보의 접근의 제약입니다. 대부분의 심장장애인들이 심장 기능의 저하와 체력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적극적인 외부 활동보다는 정적인 실내 활동으로 즉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부기관 장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해서 체계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맞춤형 서비스의 부재.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예측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장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해서 이들의 사회 복귀 및 자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와 비장애 간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또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맞춤형 지원 등 발달장애인이나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 논의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속에서도 내부장애인은 소수란 이유로 홀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수인 심장장애인은 심장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이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및 직업 연계 서비스를 받지 못해 적절한 직업도 찾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힘든 현실 속에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심장장애 복지 서비스 및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심장장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심장장애 판정 기준 및 재판정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부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심장장애를 포함한 내부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별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현행 심장장애 판정 기준을 의학적 기준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재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 접근성 및 의료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에 심장 전문의를 포함하고 심장 관련 의료비의 비급여 항목을 줄여 본인 부담 상한액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종합심장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사회 참여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시급한 책임이자 과제입니다. 현재 심장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비현실적인 장애 판정 기준, 높은 의료비 부담,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부족이라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심장질환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장장애인 등록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현행 복지 시스템이 이들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욕구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이며 이는 심장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장애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학적 기준을 넘어 기능적, 사회적, 심적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심장장애 판정 기준이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부기관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부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논의와 같은 정책적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심장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중심의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전 사회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끝으로 하루빨리 내부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있는 심장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바라며 이제는 더 이상 소외된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존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심장장애인 협회에서는 심장장애인의 문제점으로는 재판정, 재판정의 비현실성하고 의료비 부담, 사회적 활동 및 정보 접근 제한,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부재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내부장애인 지원법 제정에 관련돼서 정책적인 기반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심장장애인협회 인천협회 이순종 회장님께서 내부기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실태 및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40분입니다. 50분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협회 회장 이순종입니다. 지금제로 토론하시는 모든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모두 중복되는 내부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복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간단히 5분 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신체 내부 기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실태는 현재 낮은 사회적 인식과 그다음에 높은 의료비 부담 그리고 특화된 복지 프로그램 부족 그리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 비율 그리고 현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계 등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그 신체 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 확대 및 특화된 그런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 및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토론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다가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계에서 보면은 저희 장애인 부모연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들의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을 좀 다 하게 해달라. 무슨 얘기냐면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2009년까지는 다 해줬는데 2009년 이후에는 보행에 문제가 있는 발달장애인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신장장애인들은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이분들은 장애인 콜택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잖아요. 병원 왔다 갔다 집에 가는 거.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번 부르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정해진 예산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중한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 국회 그 이수진 의원실에 찾아가서 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신장 이식을 받은 후에 1년 동안을 유예 기간을 좀 둬가지고 사실 그 기간 신장 이식 받고서 1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증에서 바로 병증을 해가지고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 못하고 모든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한 1년 정도의 건강 유지 기간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콜택시 관련된 건데요. 뭐 급성 신부전증하고 만성 신부전증 진단 후에 이제 투석을 하게 되면 바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제가 장애 등급 투석 받으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그동안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보완책을 마련해서라도 그런 기간이 없이 만성 신부전증에서 투석을 시행하신 분들은 바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하는 거 신장 장애인들이 아까 보니까 2.1%로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장애 심사 기준표를 좀 완화해서 신장 장애인들한테 좀 많은 장애인 활동 보조 시간을 받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를 좀 바랍니다. 5회면 끝났죠.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부정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7월 24일 22대 이수진 국회의원실에 저희가 한 5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인천협 회장님, 경기협 회장님, 경북협 회장님, 저희 중앙회장님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셨고, 그때 이제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 이식해서 이제 재판정 받는 얘기, 그리고 이식해서 거부 반응으로 왔을 때 다시 투석으로 넘어갈 때 바로 중증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재정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 발의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과 이제 여러 가지 제안으로 해서 한 10가지 정도 가지고 찾아뵀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형 당뇨병 한의에서 죄송합니다. 정인경 선생님, 이쪽에 가면 무선 마이크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형 당뇨병 한의에서 초대를 받고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희 아까 제가 당뇨에 대한 저희도 지원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저는 오래된 상태여가지고 아까 신장 장애에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좀 있는지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지금 췌장 장애로 아마 내년쯤에 장애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형 당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제 내부 장애인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 신장 장애. 신장 장애. 아까 지금 호흡기 질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했을 때 신장 장애에서는 실생활에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만. 미흡한 부분요. 미흡한 부분은 너무 많죠. 지금 네, 내부 장애인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사실 저희는 심장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힘든데 똑같이 힘들지만 그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능적인 이제 의학적인 거에 그거 하다 보니까 심장장애 등록이 안 돼서 자기가 장애 등급을 못 받아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뭐 직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장애 고용을 못 하고 있는 젊은 분들도 30대인데도 장애 등급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일반 직장은 못 가잖아요. 가기 힘드니까. 자, 그런 거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최고 그한 부분이 장애 판정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서 그 사람들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해서 조금 이 판정 기준을 완화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장애인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 좀 힘을 의사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게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쪽에. 질문하시려고 손 드신 거 아니신가요? 정인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지금은 이식을 해가지고 이식 하는데요. 지금 저희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현재 제일 좀 저희가 건의가 많이 나오는 게 투석 중에 식사하는 게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전에는 그런 식사 제공이 많았는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반대쪽에도 의료인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중에 그러니까 투석 중에 식사를 하는 게 일종의 불법 행위처럼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법을 개선해서 투석 중에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기관 장애인들은 보면 대부분 의료인들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라고 토론하는 게 대부분 보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기관 장애인들은 대부분 의료기관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장애인들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많으니까 의료인들도 사회적 책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과 직접 많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요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구한테 질문하신 게 아니라 질문은 아니고 건의사항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저기 마지막 저기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심장장애인협회 수원보호센터에 있는 고이동입니다. 근데 저는 심장 이식한 지가 거의 한 25년 됐는데 체력이 너무 약해서 좀 걷기가 불편해요. 갈 수는 있지만 걷기가 불편한데 우리 정치형 환자도 이런 장애인 콘텍스트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 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제가 인천 장애인 콘택시 운영협의 위원으로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기준 마련이 돼야 될 거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내부 기능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및 실태 및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저희 나사렛대학교 우주영 교수님하고 그리고 이제 임상훈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제 심장협회 정일아 국장님 그리고 호흡기 장애인협회 송영국 국장님께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평신장장애인협회 인천협회 이순정 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지금 장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토 정책 토론회는 내부기관 장애인 복지포럼 실태 지원 방안의 체계 마련의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신장장애인 청적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